네, 뉴욕 종단 연구 모형 토마스와 체스가 2, 3개월 된 영아 141명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따르면 기질에 관련돼서 9가지 모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활동 수준, 그리고 리듬성, 규칙성, 그리고 접근 회피성 등등의 9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활동 수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영아의 기능 중에서 운동 요소예요. 그래서 영아가 깨어있을 동안 활동 시간 대 비활동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비율을 살펴본 것이 바로 활동 수준입니다. 또 리듬성 또는 규칙성을 한번 보시면 수면, 공복, 식사, 그리고 배변 시간과 관련된 기능이 예측 가능한가의 정도가 바로 이 리듬성 또는 규칙성인 거죠. 이 아이는 이때 꼭 자고 또 이때 꼭 밥을 먹고 배고파 하고 또 이럴 때 응가를 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규칙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접근 회피성을 살펴보시면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처음 나타내는 반응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접근성은 활동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반응인 거고, 철회성은 기분이나 활동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반응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것은 적응성입니다. 최초의 반응과 상관없이 새롭거나 변화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적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응력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자극의 양, 그리고 반응 강도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의 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분 상태 또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정서의 강도라고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주의 산만성은 외부 환경 자극에 의해서 진행 중인 행동을 방해하거나 방향을 변하게 하는 정도를 주의 산만성이다. 자, 주의 집중 및 지속성도 있는데요. 특정 활동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 또는 집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활동 진행의 방해가 있어도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지속성에 관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들은 이러한 기질 구성 차원을 토대로 순환 아동,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 그리고 느린 아동으로 세 가지 기질 유형을 식별을 한 거예요. 즉, 활동 수준, 리듬성, 접근 회피성, 적응, 반응력, 그리고 반응 강도, 기분 상태, 주의 산망,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기질 검사를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종류가 순한 기질의 아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그리고 느린 기질의 아이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한 기질 아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특성을 가졌냐라고 했을 때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이고 온화한 감정을 나타내는 아이가 바로 순한 기질의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체 검사 표본의 약 30% 영아가 순한 기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러한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전체 표본의 약 10%의 영아가 까다로운 기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느린 기질입니다. 새로운 자극에 회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접촉이 반복되면 또 수줍어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전체 표본의 약 15% 영아가 이 순한 기질 또는 느린 기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순한 기질은 행동의 일관성이 있고 새로운 자극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아이고 이가 전체 표본의 40% 정도를 차지하였고요. 까다로운 기질은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적입니다. 또 변화에 적응이 느린 편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현해요. 이 또한 전체 표본의 약 10% 정도. 또 느린 기질은 새로운 자극에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고 접촉이 반복되면 수줍어하는 정도를 지녔습니다. 또 전체 표본의 약 15% 정도가 느린 기질의 영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아가 이 세 가지 기질 유형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까지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서활동 사회성 모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질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기질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정서활동 사회성 모형인데요. 이는 버스와 폴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행동 유전학적 입장에서 기질을 유전에 의한 개인적인 특성으로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버스와 폴만은 기질 유형을 정서, 활동, 사회성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정서성을 먼저 한번 보죠. 영화가 환경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빠르게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정도를 알아보는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서성의 반응 경향이 높은 영화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되게 쉽게 놀라고 작은 소리에 쉽게 깨고 큰 소리로 우는 반응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환경 자극이 얼마나 빠르게 그런데 그 반응이 얼마나 부정적인가 빠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게 바로 정서성이라는 거죠. 다음은 활동성입니다. 일상생활의 활동 정도를 말하는데요. 계속 움직이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영화는 활동성이 높은 영화라고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 이번에는 사회성입니다. 영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영화는 사회성이 높은 영화다라고 보았던 것이 버스와 폴민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외부 자극에 얼마나 빠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로 측정하는 것이 정서성.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얼마나 많은가, 활동성이 높은가를 살펴보는 게 활동성.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사회성으로 측정을 하였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버스와 폴민의 정서활동 사회성 모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와 체스는 영아의 발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영아의 기질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기질의 영아라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발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라도 부모가 영아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면 영아가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질에 따라서 적절한 환경과 반응을 제공하고 그렇다면 기질은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영아의 기질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영아의 기질도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부모가 좌절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영아에게 기대가 줄어드는 등, 즉 영아에게 기대를 덜 하게 되는 등 부모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쟤 또 저래 라고 한다든지 쟤한테는 뭘 기대하지 말자 뭐 이렇게 부모도 자신의 어떤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영아의 기질을 빨리 파악하고 기질에 맞는 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여야 부모와 영아 모두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기질 또 영아의 기질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질은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까다로운 자녀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이해가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아동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좀 부모도 얘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보와 또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반대로 그러한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부모가 아이의 그 까다로운 기질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아이 또한 편안함을 느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의 기질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번 살펴보면 느린 기질의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조금 느리구나
하는구나, 수줍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아이의 속도에 부모가 좀 맞게 조절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을 인정 또는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막 보채기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양육을 하는 과정 전체에서요. 따라서 기질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반드시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착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반드시 애착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하나 키우시고 치시고 그 다음 별표 3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유아 발달, 영아 발달, 아동 발달에서 이 애착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가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주 양육자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기를 보호하도록 반응하게 하는데요. 아기 또한 신속하게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는 주 양육자를 신뢰하게 돼요. 즉, 내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도와줘. 내가 울면 엄마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바로 신뢰인 겁니다. 즉 애착은 생후 첫 1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우리가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애착은 영아의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애착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애착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착의 질은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등 이 다양한 영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애착 이론 또한 다양한데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애착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엄마가 만족시켜주면 이러한 유대 관계가 영아의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신분석의 대가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 애착은 영아의 구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일으키는데요. 영아에게 편안한 상태에서 젖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그러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좋은 애착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학문기 뭐 이런 부분들 정신분석 이론에서 여러분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젖을 빨고 하는 그 시기에 즉 구순기에 젖을 주고 거기에 따른 욕구에 따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좋은 애착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이제 학습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습이론도 정신분석학과 마찬가지로 수유를 애착 형성의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석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수유로 인해 배고픔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에 조건화되어 학습되는 애착이라고 살펴보았다는 건데 엄마의 품과 목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감촉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자극이 되어서 나중에 조건 자극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엄마만 보여도 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엄마에게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부분이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중간 자극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엄마만 나타나면 이것이 훨씬 더 좋게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된다. 즉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은 인지발달 이론인데요. 인지발달 이론에서 영아는 애착 행동도 지적 발달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애착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즉 대상 영속성이 획득이 돼야만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살펴보는 것이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즉 애착을 형성하기 전에 영아는 친근한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근한 사람이 눈앞에 없어도 그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대상 연속성이 획득이 되어야만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또 동물학적 이론은 애착이 생존 유지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볼비의 애착 이론은 로렌츠의 각인 현상에서 그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렌츠의 각인 연구에서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새로 부화한 새끼 거위들이 딱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에게 각인이 되어서 그 직접 먹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떨어질 때 불안과 비슷한 행동들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먹이와 관계없이 새끼는 생애 초기에 각인된 대상에게 강한 유대관계 형성하는 걸 살펴보았다는 거고, 이러한 결과가 할로우와 짐머맨의 실험에서도 나타납니다. 할로우 실험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동 발달, 그리고 영유아 발달,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등 다양한 학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디선가 보셨거나 들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은 유튜브에서 반드시 찾아보시면 적절한 설명과 어떻게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지가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저기서는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번 할로우의 그 실험은요,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엄마와 떨어뜨려 놓는 거죠.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지만 편안함을 주는 천으로 된 원숭이. 그래서 이 원숭이하고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실험 결과 새끼 원숭이는 철사 엄마에게서는 우유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이가 대부분 천으로 된 엄마한테 가서 있는 시간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유 자체가 애착의 결정 요인이 아니고 엄마와 아기의 스킨십과 안정감, 편안함, 이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원숭이 실험 연구였던 거죠. 요거 실험 자체가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찾아서 보시기를 권합니다.